안녕하세요. 단기부자 여러분, 홍부자입니다. 요즘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피스텔은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주거,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텔이 합쳐진 단어예요. 텔자로 끝나는 시설, 호텔, 모텔, 호스텔, 오피스텔, 그리고 러브호텔. 오피스텔의 역사는 1984년 준공된 마포 도화동에 위치한 성지빌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성지빌딩을 분양할 때 사무실로는 전부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 숙식이 가능하도록 지은 것이 오피스텔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람 머리가 대단하죠? 잔머리인가? 그 후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의 반복된 규제와 완화를 통해 영록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건축 규제의 내용으로는 바닥 난방 금지, 욕조 설치 기준 강화, 전체 공간 중 업무 공간의 비율 확대 등이었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 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업무 공간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고 욕조 설치도 가능해졌으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이 허용되었습니다. 투룸 이상의 아파텔 면적이 84제곱미터까지 분양되는 이유가 바로 바닥 난방 허용 면적 때문이라는 것,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축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발코니 제공 여부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 안 오른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입니다. 이것은 과거 바닥 난방 금지 등 건축 규제가 있을 당시 지어진 오피스텔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전세가율 상승. 아파트 전세가 없다 보니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4.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둘째, 매매가 상승. 전세가율이 높아지니 투자 금액이 적어지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갭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1.8%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인 10.7%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젠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아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동네 오피스텔은 안 올랐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피스텔 상승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경기와 서울은 오르고 있는 반면 부산과 대전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의 가격 지수는 하락한 반면 투룸 이상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룸이 주를 이루는 소형 오피스텔은 그동안 충분히 공급되었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대체 상품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약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강남, 광화문, 여의도와 같이 수요가 풍부한 중심 업무지구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중심 업무지구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이상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몇 년 후에 지갑이 두툼해질 거예요. 여기서 홍부자 꿀팁! 오피스텔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청약 가점 쌓는 것은 좋은 재테크 전략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해요. 최소 5개층이 되어야만 아파트인 것 기억하세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의 하나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일부분을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고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째, 관련 법규. 아파트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둘째, 분양 면적. 아파트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분양 면적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에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주차장과 같은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의 면적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세요. 셋째, 부동산 세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 홍부제와 절세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부터 잠시 열공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우선 취득세를 보죠.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는 1에서 3%, 다주택자인 경우 8에서 12%까지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등기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가 부과돼요. 오피스텔 100채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는 4%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사고 다른 주택을 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살 경우 구입 순서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를 살 경우 후에 구입하는 아파트는 8%의 중과세를 적용받아요. 완전 호구되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먼저 구매한 후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오피스텔은 취득세 단일세율 4%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말까지 오피스텔 면적과 취득세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2개 있어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서 중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세 절세 팁 공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이라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년 소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 이제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다는 것. 단디 부자님들은 모두 아시죠? 서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파는 순서를 잘 선택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요. 둘 중 시세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자 상태에서 2년 거주 후
다른 것을 양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부가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해요. 오피스텔의 분양가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는 부가세 면세 제외이지만 건물가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아직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중심 업무지구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고른다면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부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을 게스트로 모셨으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하시고 단디부자 되세요.